개발은 상용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R은 정부가 담당하고 D는 민간이 담당하고 이렇게도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으로 가까이 왔다는 점, 이게 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R&D를 생각할 때 정부의 어떤 리서치에 오히려 가까운, 즉 하나의 인프라하고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 조성, 뭐 이런 것들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뭐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는데,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재편을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대 사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대 사태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는 뭐 이대 교수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뭐 이걸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떻게 했냐면 대학들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대학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이 그 돈을 결국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냐면, 즉 등록금이라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차이를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대학을 강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계획을 시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 대학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대학의 연구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학이 정말 필요했다, 돈을 따기 위해서 대학의 구조를 정말 엎었다 놨다는, 뒤집었다 엎었다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 부분, 그러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건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중고도 결국에는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각각의 학교들이 특색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평가제도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수능 한 방으로 인생을 끝내는데, 이게 말이 이게 도박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수능 자체가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학생부를 하려고 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걸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초중고에 대한 시스템을 들어가면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범대학 4대, 초등학교는 교육대학, 그 커리큘럼과 그 교육 시스템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거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제 또 보면 굉장히 어떤 교육기관 자체가 좀 유연해져야 된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글로벌적인 어떤 제휴 연계, 이것도 유연하게 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과의 어떤 연계, 사회적인 시민단체하고 교육이 연계되고 있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초중고, 대학도 그렇습니다. 초중고 시장에 하나의 교사들이 독점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예를 들면 뭐 미술이나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는 뭐 이 학부모 중에서도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전문가들. 왜 그런 분들은 학교에서 일정하게 한 학기에 교사라는 일을 안 될까요? 꼭 그걸 뭐 예를 들면 애들에서 뭐 교육 방법론이 좀 약하다, 그럼 팀 티칭 하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어떤 시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시대에는 거기에 맞게 괴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맞게 모든 제도들이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 제도라는 것은 정말 예전에 아까 또 나오는데 박정희 시대 같은 개발 독재 모델에 만한 그런 사람들 양성하기 위한 거라니까.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또 거의 비슷한 사람, 평균적으로 균질한 사람을 양성해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유연하게 돼야 돼요. 유연하게. 그래서 교육이라는 어떤 그 교사라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원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 자체도 학교마다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이거는 좀 다른 방향의 질문인데요. 그 리스크 테이커들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안정망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위험 부담을 던 채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 안전망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경우 좀 약간 그런 리스크 테이커들이 좀 책임 없는 시도 같은 것들을 좀 남발할 수도 있잖아요. 모럴 해저드라고 예, 모럴 해저드. 그런 거죠. 예, 여기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배임이념 횡령 같은 예. 이런 이슈는 그 법적으로 엄히 이제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이외의 시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리스크 테이킹하는 이노베이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범죄적인 동기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좀 뭐라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불순한 범죄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회사 돈 어떻게 빼먹을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그래서 정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을, 즉 그런 어떤 안트리프너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벤처한다는 것은 어떤 걸, 아까 이제 개인의 책임 이야기했는데 어떤 걸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내가 아는 지인들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은행에서 그 예를 들면 벤처 뭐에 지원하고 이런 거 또 대출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담보 요구해요. 예. 자기 집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 또는 자기 뭐 부모님 집 그런 분들 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과연 딴 생각할까요? 딴 생각이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가족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일단은 이 동기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보다도 실제로 이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약한 게 오히려 우리의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한번 실패하면 정말 인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신불자도죠. 예. 근데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실패는 수두룩해요. 너도 뭐 다 실패해 봤어요. 뭐 자기는 2번 돼보고 3번 돼보고 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업종도 달라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할 때 그래요. 고생이 많았네요. 어떻게 힘들었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그 어떤 실패한 사람들, 특히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선의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힘들게 정말 노력하고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 학생들 중에서도 사업 기획서를 써가지고 오는데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넌 돌을 던지기보다도 한 때가 필요한 거야 라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벤처한테 실패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카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할 수 있는 뭔가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정부가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창조혁신센터 뭐 이렇게 정말 뭐 간판만 달아놓고 이제 다음 정부가 다 없어질 건데 이름 간판 바꿔 달 거예요. 혁신창조센터 괜찮지 않아요? 또 혁신센터, 혁신에 곱하기 뭐 3센터, 뭐 삼성센터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인큐베이팅 하는 데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들, 그러니까 잘한 놈을 뽑아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실패하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 이것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안전망, 정말 이런 어떤 시설들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또 이슈가 이제 벤처 얘기 나오면 벤처 캐피탈 이슈예요.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은 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남 보고 따라가는 거고.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똑같은 이슈에 물려 있는 거예요. 실패를 할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다 그 이슈에 물려 있어요. 벤처 캐피탈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10개에서 8개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실패했을 경우 그 투자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투자 담당자가 아니고 이제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 하나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약한 거예요. 그 벤처 캐피탈은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즈니스의 가능성,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력이 약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약한 결국 맨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담보잖아, 담보. 그렇죠. 그게 제일 확실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야 특허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벤처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대기업도 그 프로젝트 말아먹어봐요. 잘려요. 그렇죠. 그 누가 아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임원을 달았는데 이 대기업에서 가장 이 좋은 케이스는 임원을 달고 실적을 조금씩 이렇게 좀 올리다가 또 승진하고 이게 좋은 거지. 우리 회사에 뭐 앞으로 뭐 10년을 먹여 살릴 수 있어. 우리 회사에 100년을 책임질까 이러면서 도전했다가 실패해봐요. 바로 잘려요. 확 잘라버려요.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렇죠. 심지어 이 CEO조차도 칭찬 안 해줘요. 또는 그렇게 하는 CEO조차도 자리가 무사하지 못해요. 누가 합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재벌 뭐 기업 중에서도 그나마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오너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그 책임은 내가 지기 때문에 어떤 실패든 내가 책임진다는 그게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밑에 사람들은 주저해요. 저거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또 마음이 언제 바뀔지 그러니까 시무식에서 예. 올해는 우리 그룹이 정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서 뭐 어떤 실패든지 과감히 도전합시다 그러면 다 임직원 들으면서 그러거든요. 저거 진짜일까? 저 괜찮을까? 왜냐하면 연말에 인사국가하고 승진하고 좌천시켜 탈락시킬 때 실적 보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뭘로 보냐는 거예요. 숫자로 봐요. 자,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예를 들면 조 기자가 임원이었어요. 자, 조전무 사업이 뭐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조전무가 올해 혁신 개발한다고 신제품 개발한다고 열심히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올해 성과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현재 300억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은 한 30억 정도 합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예, 한 3년 기다려야 돼요. 3년씩 300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잘라버려. 절대 이걸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디램 사업에서 1981년에 시작했는데 89년까지 한 8년인가 적자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재벌 기업 사이에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 삼성은 디램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손가락질했어요. 그 8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보통 만만치 않다. 이 샐러리가 사장한테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정. 고만고만 안정. 왜냐하면 3세 4대들 중에서도 그들도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레이스가. 그러니까 실패하면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대공 경쟁에서. 그러니까 일단 기업,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큰 기업일수록 그런 그 내부의 메커니즘, 내부의 역관계, 권력 투쟁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그러잖아요. 밑에 이제 이 중요한 예를 들면 재벌 회장 밑에 가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서로가 이제 결국에는 부사장이 5명이고 사장은 한 명, 올라간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에서 사업을 정말 R&D하고 했다가 5년 계획을 잡고 했다가 실패하면 그날은 끝이에요. 그거 무서워서 그걸 그 사람들 보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무서워도 정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데서 본다면 정말 이병철 회장 정도의 어떤 의지, 정말 그룹이 넘어가도 한다 이런 어떤 의지들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3세 4세들이 그런 어떤 현재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팔로우에서 이노베이터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팔로워가 될 때는 모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실패할 확률이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노베이터로 가는 순간, 혁신자로 가는 순간, 혁신기업으로 가는 순간 대부분 실패해요. 안 돼요. 뭐 구글이나 애플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플 쟤들이 왜 애플 뭐예요? 그 알파벳인가 그 지주회사 바꿨잖아요. 예, 구글. 예. 아, 구글. 예. 왜 바꿨는데요? 안 되니까 바꾼 거예요. 뭐 보면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러는데 저같이 이
전략이나 조직 전문가가 보면 안 되니까 바꿨다 금방 알아요. 예. 왜? 분산시켜가지고 사업을 정리를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나머지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안 될 경우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새로운 어떤 혁신적 제품이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치고 그러면 뭐로 그렇게 해요? 안 바꿔요. 현재 퍼포먼스가 좋으면 조직 안 바꿔요. 조직을 바꾸는 건 분명히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구글조차도 그래요. 애플 보세요. 이번 아이폰 7인가요? 이게 뭐 별로 영 뭐 반응들이 애플 빠져 또 이제 지친 거예요. 스마트폰도 혁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기업조차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 이노베이터라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실패를 용인해야 된다. 조직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오히려 그 도전한다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높이 평가하고 그걸 교육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즉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실패한 자를 조직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들에 좀 적합한 그런 한국형 리스커테이커의 좀 모델 그런 모습은 좀 어떤 조건이어야 이 조건을 갖춰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건이 남아나 우리는 이미 한국형 리스크테이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이렇게 한국형 같은 선수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 다음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김범수 의장 같은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O2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O2 사업 만드는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 O2는 메신저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전혀 다른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메신저는 정말 그런 점에서 네트워크 효과만 있지만 O2라는 건 없는 모델, 한국형만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NHN에서 사실 있어도 뭐 크게 뭐 인생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롭게 또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특히 그 김범수 장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업형 모델 중에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 한국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뭐 정주영 씨나 이금철 씨나 보면 그 개발 독자형 모델에 딱 맞는 그런 기업가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는 그 시대 그 비즈니스에 맞는 하나의 모델의 그 리더십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범수 장관이나 이혜진 의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전한다는 거. 이혜진 의장 국내를 버리고 해외로 가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국내 그 안정된 걸 다 버리고 라인이 됐으니까 자기는 이제 글로벌로 정말 가볼 거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정말 진심으로 이걸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김범수 장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 김범수 장은 사업을 지시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형의 리더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토양을 만드는 리더인 거죠. 이혜진 장도 그런 점에 대한 공과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형의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업 형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생태계,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분권, 그다음에 어떤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알고 있고 그래서 체화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리더이고 실제로 자기가 그 도전에서 성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형태의 리더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만 보면 이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뭐 이제 구글의 어떤 그뭐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터넷 사회에서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기업가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게 GE 있잖아요. GE가 옛날에 잭 웰치가 아주 뭐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사람들 자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성과를 목표를 하고. 지금 뭐 주위 얼마 전에 그 뭐냐 인터뷰한 거 인사담당자가 하나 예. 임원이었는데 다 폐기했대요. 다 폐기했다. 수평적 리더십, 그다음에 팀워크 이런 걸 중시하는 쪽으로 갔대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을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가 이미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ICT 쪽에 새로운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그 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제조업 기반 또는 재벌 기업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보편적인 리더십 형태 또는 기업가적인 형태 리스크 테이커 형태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